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 야간 근로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에 반영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빅시아 투자자 상당수는 올 한 해 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힘든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1%를 기록해 가까스로 정부 마지노선인 2%에 턱걸이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21일 하루 사이 200명 이상 급증하고 사망자도 9명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전체가 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네, 1월 23일자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핵심 경제 뉴스만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에서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신문 1면 그리고 3면에 실려있는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부터 함께 보시죠.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증가 불가피 대법원 또 이제 이 친노동 판결을 내렸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대법원 전원할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 야간 근로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에 반영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법원이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 임금 계산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이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한 번 읽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8시간 노동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2시간을 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0시간을 일하죠. 네. 그죠? 근데 이 2시간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8시간에다 2시간 더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임금 계산할 땐 1.5배니까 돈 기준으로 계산한 거에 3시간을 더 플러스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시간 일해서 8시간 일하고 2시간 초과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판결한다면 총 이 10만 원을 10시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11시간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2시간을 3시간을 하니까 네. 1.5배 돈을 더 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계산하면 9,900원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판결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임금이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았다? 시간당 10,000원 된다.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900원에서 10,000원 되는 거 보면 시간당으로 계산해 볼 때는요. 훨씬 근로자,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이라는 게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총 근로시간 수, 이 분모가 작아지면 분자는 그대로 하더라도 이게 받는 시간당 통상임금 액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시간대로 그냥 나눠야지. 아니 2시간 일했는데 그걸 3시간으로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예? 돈 1.5배 더 준다고 그거를 시간을 늘리면 어떡하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일단은 사실 다른 언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으로 봤는데 네. 아침이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거 봤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뭐 김 과장 야근해서 돈 더 받는다 이거거든요. 네. 간단히 얘기한다면 실제로 야간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간 근무라든지 소위 말해서 연장 근무에 들어가는 돈이 실제적으로 근로자들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땐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에서 오르면 다른 쪽은 아무래도 또
좀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입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상임금의 부담이 커지는데 기업의 입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큰 부담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 구성원들이 상당히 바뀌고 난 이후에 네. 사실은 이 상당히 친노동적인 이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조와 임단협을 하거나 뭐 할 때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 소송을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이제 소송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소송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 선택이 기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뭐 성장률 2%를 아주 정부에서는 심지어 마지노선 지켰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국가가 막 많이 투자해서 그렇거든요. 간단히 네. 얘기하면 돈 많이 쏟아부어서 이게 그쵸. 2.0을 네. 만친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돈을 그렇게 쏟아 부으면 이게 기업 쪽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민간 부분이 그거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더 좀 어려워진다면 이게 더 받쳐주지 못한 이게 마중물이라는 게 아직 젊으시니까 모르시겠다. 옛날에 그 물펌프라고요. 네. 이 펌프질 해가지고 이 밑에서 물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 있었거든요. 네. 마중물이라는 게 이제 그냥 하면 안 나오니까 처음에 물을 조금 부으면은 그러고서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나온다는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을 부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노동자도 사실은 일한 것만큼 돈을 받거나 일한 것보다 조금 더 돈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노동자 기분 좋은 입장에서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거 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지속 가능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야지 나도 월급을 받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기업이 없으면 뭐 노동자가 어디서 일을 해요? 그 생각을 네. 사실은 좀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저는 닥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네.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또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 보겠고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시간당 통상 임금 기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보스 포럼 얘기가 빠지지 않고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면의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이 다보스의 큰 손들 자산 가격 너무 올라 투자하기 힘든 한 해입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빅샷 투자자 상당수가 올 한 해 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힘든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을 통해 본 결과 올해도 글로벌 경제 방향성은 좀 불확실한가 봐요. 예, 불확실하죠. 근데 네. 이제 사실 그동안의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웠지만 세계 경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네. 이제 호황 속에서 약간의 침체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라는 단체가요. 이 항상 83개국,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83개국 1581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1581명 중에 53%가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 2019년보다는 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2019년이죠. 29% 정도의 사람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만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리고 2년 전에는 5%만이 침체될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지금 53%가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거. 그래서 요 설문조사만을 놓고 본다면은
보면은 이런 보고서가 나온 23년 만에 가장 그 침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경기 전망이 최악이라고 바라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경기 호황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좋았다가 조금 나빠지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제 둔화되는지 그 그렇죠. 둔화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대외 변수가 아직까지 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미중 무역 합의도 1단계 서명하기는 했지만 2단계가 뭐 11월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망들이 좀 우세한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 우리가 경제가 불확실하고 이럴 때는 뭐 사야 된다고 보세요? 안전자산?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시다 보니까 아주 그 학술 용어가 술술 나오시는데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하고 금, 달러, 달러죠. 뭐 엔화 뭐 이 정도. 그렇죠. 엔화까지. 그리고 요새는 뭐 유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축 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통화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올해도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앞으로 수년간 금이 최고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보스 포럼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금값이 이미 올랐죠.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전지명 있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금이 최고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1차 그 미중 합의가 되고 2차 미중 합의 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차 미중 합의가 첫째, 이 11월이 왜 그러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대선 전에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기대하기 좀 힘들 것이고 이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약속한 만큼 미국의 물품을 사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네. 실제로 미중 합의에 대한 과대한 실제 된다 하더라도 과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세계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다지 이 합리적인 전망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중 합의가 되면 우리나라 그 중국도 경제 성장을 6%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뭐 어차피 우리나라가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니까요. 네. 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말씀드리고 우리나라한테 나쁘진 않은데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미국 물건 미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교역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총량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볼 때 이게 미중 합의가 1차든 2차든 이게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합의 물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진행 상황을 좀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2년 만에 또 다보스 포럼을 찾았는데 역시나 많은 발언들을 또 쏟아내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 신문 기사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또 했는데 예. 뭐 금리 인하는 뭐 지속적으로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마이너스 기준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네. 얘기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참 그 말을 참 그 쉽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지난번 네.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분석해 보면 네. 실제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면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일단 단어 사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정치인에서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해야지 네. 이 말을 어렵게 하면은 상대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서 저 사람 유식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마 몰라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이 상대방한 유권자한테 기분을 느끼게 하면 그건 굉장히 최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런 거는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다른 나라들, 우리랑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채무금을 상환할 때 오히려 이자를 받는다.
예? 우리도 좀 마이너스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빌리고 와서도 이자를 받는 그런 국가. 난 그런 돈 받고 싶고 지금 우리가 그런 국가들하고 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얘기는 함축하고 있는 게 이제 일단 첫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보이는 글로벌 국채 규모가 한 11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일본하고 유럽 연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 FRB하고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연준이 소위 말하는 반사 이익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말로 이분이 또 심한 말 할 땐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연준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준 마이너스 금리 실제로 필요한데 미국 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그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1월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신경이 11월 대선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11월 대선하고 연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금리를 자꾸 낮춰야만 증시가 올라가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선된 이후에 실제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 주가 지수가요.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연준이 더 금리만 더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내가 더 자랑할 수 있을 게 많을 텐데 그리고 왜냐하면 주가 지수를 통해서 경제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연준 때문에 그게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 주가 지수와 연관된 소위 말하는 이 금리 이 문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6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 성장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믿을 거는 이제 통상 압박과 감세 카드가 있다는 건데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미국 경제 최대의 호황이라는 치적으로 또 한 번 재선에 도전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한데 올해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목표가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래 2017년에 정권을 잡았죠. 네. 근데 2011년 정권 잡기 전부터 얘기한다면 뭐냐면 3%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2.4%, 2018년에는 2.9% 성장, 2019년 그러니까 작년도 네.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3%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가 꼭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그 통상 압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3% 달성하는 게 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감세하고 통상 압박인데 통상 압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중 네. 합의 문제 그리고 이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는 협정이 있는데요. 이거가 타결이 됐어요. 근데 네. 이게 타결이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나프타라든지 이런 것보다 미국이 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협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유로피언 유니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유로피언 유니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 이거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3%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연준이 정책을 바꾸면은 3%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요. 실제로 3%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씁쓸한 게 있는 게, 네. 이 대선을 여기도 모든 신경이 대선에 가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선거에 이렇게 모든 게 가 있으면은요, 사실은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좀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근데 미국은 경제는 이래좀 외교는 그래도 드려요. 외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약화는 됐습니다만 네.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씁쓸해요. 그러면 이제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국 경제 상황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그게요. 네. 미국 경제 이게 사실은 이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이요. 네. 뭐 이념 때문에 지지하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추상적인 것 때문에 지지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선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차원에서 그럼 기준, 내가 싫어하는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를 그게 이제 많이 신경 쓸 이익이라는 것 게 같아요. 먹고 사는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다른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실제로 미국 트럼프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야 말도 희한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지지를 할까 그러는데 예상외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트럼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록 3%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 네. 경제는요 절대로 설득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는 느끼는 느껴야 거예요.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설득하지 않고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지를 유지한다라는 것. 예, 그거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체감 경제를 하는 데는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빠르게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 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많은데 제목은요 4분기 몰아친 SOC 투자 성장의 4분의 3 재정으로 끌어올려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1%를 기록해서 가까스로 정부 마지노선인 2%의 턱걸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부 주도의 성적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부 주도, 재정 주도, 세금 주도죠.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도가 1.5%,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는데 75%가 정부의 힘으로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이었죠. 1998년이 이제 IMF 외환 위기였었는데요. 이때를 제외하면 3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라는 평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GDI라는 게 있어요. 이 GDI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GDI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4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7%였었어요. 이때는 뭐 국가적 위기였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마이너스 증가율로 나타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정부가 세금 쏟아붓고 SOC 하면서 끌어올리려고 수치를 맞추려고 했는데 수치는 턱걸이에서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거 심리적 마진손 시켰다. 하지만은 과연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상황은 저는 아니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의 투자 그리고 민간 소비가 잘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기사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